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열심히 일하고 아이 보는 워킹맘이에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며 같이 울고 웃었던 지난 날들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용기 내신 것처럼 저 역시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유 있지 않은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 힘들게 살았고, 그럼에도 꼭 대학교는 가야 할 것 같아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벌어서 대학교를 마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현실이 녹록치 않아 오랜 취중생 노릇을 할 수 없어 중소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삶을 시작해 나갔어요. 동기들은 대기업의 면접도 보고 스터디도 하면서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저에겐 그런 시간조차 사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외과 레지던트 3년 차인 의사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의사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결국 시댁의 모진 반대가 있었고 그것을 다 헤쳐나가며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힘들게 의사 만들어놨더니만 겨우 데려온 게 젖단 애라니.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너 보는 눈이 아주 바닥인 거지. 네가 제안이면 안 된다고 단식까지 했으니 허락한다면 나한테 어떠한 기대도 마라.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네, 어머님. 충분히 화나신 거 이해합니다. 제가 가당치도 않겠죠. 그래도 혼수 리스트 알려주시면 최대한 맞춰볼게요. 나름 일찍 취직해서 자리도 잡았고 어머님한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괜히 싸구려 혼수 들여서 사람 난감하게 하지 말고 그냥 빈몸만 와. 어차피 뭐래도 내 성에 안 찰 테니까.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제가 은수 좋아서 쫓아다니고 한 결혼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무시할 사람 아니라고요. 벌써부터 여자한테 놀아나는 꼴이란.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저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하여튼 지혜비 닮아 연민만 많아가지고 아무쪼록 허락은 한다만 각오해. 시어머니는 절 처음 봤을 때부터 면전에 대놓고 막말을 퍼부으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죠.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의사 남편과 결혼을 하자 의사 사이를 얻게 되었다며 엄청 기뻐하셨고 결혼식장에서 그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속상하게도 꽤나 비꼬듯 다 들리게 저희 집을 무시하기 바빴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반박 한 번 못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올바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죄송하였던 거죠. 어머니, 저 집 좀 보세요.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의사 사이 얻었다고 저렇게 기뻐하는 꼴이란. 정말 우습지 않나요? 누가 아니라니. 내가 저런 집이랑 사돈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나 부끄러워. 그래서 하객도 많이 안 불렀다. 분명 손님들이 와서 며느리 뭐하는 애냐, 어디 집안 사람이냐 물어볼 거 뻔한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니? 그냥 친척들만 불렀어. 남들은 장남이니까 더 성대하게 결혼시키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나 뜨거워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진짜 하다하다 장남한테 뒤통수 맞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
저 집 얘기는 하지도 마라. 구질구질한 집이랑 엮지도 말고. 얘기만 해도 속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도 진짜 아주버님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형님이란 사람이, 아우, 한숨 나오죠, 정말. 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머님 힘 좀 내세요. 저희 부부가 어머님한테 더 잘할게요. 아셨죠? 노여움 푸시고 오늘 좋은 날이니 웃으세요. 그래, 고맙다. 너네 부부 때문에 그나마 내가 웃지. 어디 쟤네 보면 한숨 나와서 내가 웃어지겠니? 여하튼 넌 내 맘에 쏙 든다니까. 저 아니면 어머님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요. 분명 형님도 아주버님이 의사라고 하니까 눈이 뒤집어져 시집 온 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다 들리게 저렇게 말하는 동서와 시어머니를 보며 오늘은 좋은 날이니 참자 하며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동서는 대학교에 외래 강사로 나가면서 정교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그런 동서를 시어머니는 참 예뻐하셨죠. 집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의 딸이어서 시동생과는 선을 봐서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동서는 정말 잘 맞는 고부 사이였어요. 그런 고부 사이에 저같이 평범한 며느리가 끼기에는 가당치가 않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참을 거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눈물을 꾹꾹 눌러 담았죠. 저희 부모님도 혹시라도 저한테 해가 될까봐 애써 모른 척 하시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댁에 많은 무시가 있었지만 남편이 제 힘이 많이 돼주어서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이 크게 사고가 나면서 신경이 많이 손상되고 말았고 외과 레지던트였던 남편은 환자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날이 돼버렸어요.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너 어쩔 거니? 이게 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잘못된 일이잖아. 네가 책임져. 이게 왜 은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 그런 말씀 마세요. 은수야, 너 잘못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편하세요? 이 다쳐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어쩜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그냥 어머님은 애초부터 제가 싫으신 거죠. 뭐든 다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머, 형님. 어머님한테 지금 토끼는 뜨고 대드는 거예요? 이래서 못 빼어먹은 사람은 티가 난다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른이 얘기를 하면 듣고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을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셔야겠어요? 재수 씨는 여기 자리에 낄 게 아니죠. 누구 보러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가뜩이나 이 사람이 제일 속상할 텐데 말 삼가세요. 그래, 네 동서 말이 천번만번 옳다. 못 빼어먹어서 눈이나 동그랗게 뜨고 너 보면 혈압 오르니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남편이 다쳤다는 이유로 저에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보고 있자니 너무 억울했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다가 절 끌고 밖으로 나와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이 정도 시집살이를 각오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슬픈 일 속에서 남편은 결국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재활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갑작스러운 가장이 돼버렸고, 시댁에선 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1원 한 푼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재활치료를 하면서 회복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돌리며 저희를 외면하셨어요. 그나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그 죄책감으로 말이죠. 부모님의 빠듯한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막상 도움을 받아도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나만 믿고 결혼한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갑작스럽게 네가 가장이 되어서. 부부가 힘들면 다 의지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자기는 재활이나 신경 써. 난 자기가 건강하면 되니까. 내가 재활 열심히 해서 꼭 호강시켜줄게. 엄마도 그렇고 재수 씨도 다 당신 무시 못하게 해줄 거야. 너무 미안하다,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날 당신이 선택해 준 것처럼 지금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인 것 같아. 부부 사이 그런 게 어딨어. 걱정 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를 사랑 하나만으로 선택해준 남편이기에 저 역시도 남편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 마음을 다잡고 낮에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다니고 디자인 전공을 살려 홈웨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수적인 수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았고 뭐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열심히 달리고 달렸으나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같이 사업을 준비한 직장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저는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금액을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잘해보겠다고 한 것이었으나 결론적으론 집안 재정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은 또 난리가 나 바로 저희 부부를 호출해 막말을 퍼부어댔고 자존감이 꺾일 대로 꺾였던 터라 정말 아무런 말도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네가 먹여 살려? 넌 그런 애야. 불행을 몰고 오는 애. 너 만나서 우리 아들 의사 관두고 꼴랑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해?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진절머리 난다. 이 사람도 잘하려고 그랬던 건데 너무 그렇게 마세요. 솔직히 엄마가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엄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아파트도 저희 힘으로 한 건데 왜 엄마가 나서서 이 사람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하시냐고요.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힘드니까. 어머,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 아주버님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형님, 세상 물정 모르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해요? 하여튼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게 웬 말이야 진짜. 근데 차라리 잘 된 거죠. 애초에 형님이 사업이 가당키나 해요? 다니고 있는 작은 회사나 잘 다니지. 아휴, 한심해 정말. 동서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지금 나 엄청 속상하니까 그만 긁어. 동서 아니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손윗 사람인데 말은 좀 가려해야지.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라 동서가 못 배운 티가 나는 것 같네. 그러게.
그냥 다니던 회사나 다니면 좋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 옛날 속담인 거지. 그게 형님한테 적용될 줄 알았냐고요. 아휴, 또 어머님 걱정만 느시게 생겼네. 하여튼 형님, 뭐 하나 하면 잘 된 게 없다니까. 지질이 복도 없지. 동료의 사기로 인해 담보로 잡혀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된 동서는 위로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저를 깔아뭉개었고, 오히려 우리 집 경매 소식에 고소해하는 동서를 보니 가족이 아닌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와의 이혼을 강요하였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내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나왔어요. 당장 이혼해라. 저런 지질이 불행한 거랑 뭐하러 샀니? 쟤랑만 이혼하면 너 재활이고 뭐고 다 해줄 거니까 헤어져.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 이 사람 신경 손상되고 지금까지 그래도 혼자 가장 노릇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사기로 인해 지금은 힘들어졌지만 그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형님이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나요? 딱 봐도 빈티 줄줄해. 어머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죠. 아주버님, 잘 생각해요. 다들 그만 못해요? 이 사람 내가 평생 지켜줘야 될 사람이고 그동안 저 때문에 가장 역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 하나 했다고 이혼이라뇨? 엄마 냉혹한 사람인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가자 여보. 아주버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엄청 후회하실 거라고요. 욕심이 화를 불러 이사달이 난 건데. 아우 정말. 두고 보세요. 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혹시라도 후회할 것 같으면 어머님 말대로 해도 좋아. 시댁에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니 더 이악 물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하며 본인이 재활을 열심히 해 다시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저 역시 마음을 달리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시댁과는 거의 절연하다시피 연락을 두절하였고, 회사 일과 더불어 대리운전, 주말엔 식당 아르바이트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밤낮으로 고생한 결과 작은 제 브랜드를 론칭하여 점점 입지를 넓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번 일이 트이니 남편마저 재활에 성공하였고, 예전만큼 외과에서 수술은 힘들게 되었지만 일반 피부과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여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었어요. 불과 3년 만에 저희에게 벌어진 일이었죠. 남편 또한 자존감을 많이 회복하여 여기저기 병원에서 남편을 페이닥터로 쓰려고 러브콜이 쏟아졌고, 그런 저희는 매 순간순간이 감동이고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싶으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고생했어. 너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사는 거잖아. 당신이 옆에서 용기를 준 게 더 고맙지. 솔직히 집 그렇게 날리고 얼마나 나 원망했겠어. 기다려줘서 고맙고 미안해 정말. 전혀. 당신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너무 고맙지. 우리 이제 새로운 삶만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자. 당신한테 고마워. 그때 날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네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나도 당신 때문에 재활에 성공했잖아. 그때 당신 아니었으면 진짜 살 가치가 없었는데. 남편과 저는 힘든 생활을 견뎌내서 그런지 서로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브랜드가 조금 유명해지자 대학교 내 외부 강의로 저에게 특강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패디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의뢰였어요. 작지만 나름 탄탄한 브랜드를 만들어낸 CEO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 곧바로 수락을 하며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도 미래의 좋은 브랜드 대표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널리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학생들에게 특강할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특강하는 날 강당에서 나름 리허설 겸 제가 만든 자료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있는데 멀리서 많이 보던 실루엣이 걸어 들어왔어요. 자그마치 3년간 손절했던 동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외부 강사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특강날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서는 저를 보자 표정이 오묘해지더라고요. 어머, 형님 아니세요?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빚 갚느라고 애쓰신단 소문은 들었는데 혹시 저희 학교 청소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줄이야. 진짜 놀랄 노짜네요. 반갑기도 하고. 그러게, 동서는 전혀 안 변했네. 말투며 사람 깔보는 눈도 그렇고. 동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눈깔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천박하게 눈깔이라니? 역시 형님도 전혀 안 변했네요. 어머머, 거기 제 차키가 떨어졌네요. 주워주실래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깔보며 제 발밑에 일부러 외제차 키를 은근히 흘리면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가 차키를 주워주자 또다시 허세를 부리며 저를 깔아뭉개려고 했어요. 3년이 지나도 사람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아주 꼭 맞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람이 저런 인성을 가졌는지 저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우스웠어요. 그 체키 로고 보이시죠? 저 이번에 차 바꿨는데 형님, 2억차 못 타보셨죠? 외제차 S클래스로 바꿨거든요. 외제차? 고작? 웃긴다 동서. 뭐 하긴 시간 강사 시급 얼마나 하겠어. 교수 될 거라는 희망으로 일하는 거지? 그래야 좀 체면이 서니까. 아, 맞다. 어머님도 아직 동서 교수 되기만을 뭐 기대하고 계신 거야? 진짜 웃긴다. 두 고부가 참 잘 어울린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시간 강사하고 있는 거면 정 교수는 물 건너 간 거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은 잘만 되던데. 몇 년째 시간 강사라니. 돈이 있어도 실력이 부족하니 안 되는구나, 정 교수가. 참 그것도 안타깝다. 내가 변한 만큼 동서 또한 변했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아니, 학교에 청소나 하러 온 아줌마가 시급 운운하네? 형님, 뭐 돼요? 그러고 보니까 3년 전이랑 느낌이 다른데? 구질구질 어디 가겠나요? 괜히 있는 척 마시고 저기 음료수 흘렸으니까 마대자루 갖고 와서 바닥이나 닦아요. 딱 어울리네. 전 동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에서 즉시 동서 발밑으로 집기를 떨구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동서는 제가 말을 끝내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입이 떡 벌어졌고
전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한 번에 내려가듯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나야말로 키 좀 주워줄래? 아, 맞다. 넌 20억짜리 집에 못 살아봤지? 고작 2억짜리 차 타고 할부 갖고 다니느라. 아니, 이 키는 서초동 브랜드 아파트 키 아니에요? 형님이 이 키를 어떻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니, 혹시 그 집에서 가정부 뛰시는 건 아니죠? 형님 같은 분이 그 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입주 가정부면 뭐 납득할 만할지도. 어쩌냐, 동서? 여기 이 브랜드 내가 론칭한 거야. 그리고 오늘 디자인학과 특강도 내가 강의온 거고. 동서의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게 됐네. 3년 전 동서가 우리 집 경매 넘어갔다고 무시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랑 지금이랑 정말 달라. 남편도 재활 성공해서 지금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고 집도 얼마 전에 매매해서 구입했어.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아, 거짓말? 지금 저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환골탈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법에 걸리는 엄한 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어떻게 형님 거일 수가 있어요? 오늘 특강 강사라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눈앞에 보고도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안 믿는 게 동서는 속 편할 수도 있겠다. 동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지 계속 현실을 부정하였고 그 얼굴을 보아하니 제가 여태까지 마주한 동서 얼굴 중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전 특강을 이어나갔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나름 있는 브랜드여서 그런지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동서는 다시 한번 표정이 구겨졌고 강의가 끝나고 학과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학과장님이 대학생들을 저희 회사로 인턴십 제안을 하더라고요. 대신 저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 말씀해 보라면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 전 그때다 싶어 외부 강사인 동서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 박 과장님은 조금 고민하시다 외부 강사는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을 하셨어요. 늘 저를 무시하는 동서 자리를 제가 뺏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 이 사실을 난 동서는 길길이 날뛰게 되었어요. 뭐 외부 강사야. 이리저리 채용을 많이 하니까 상관없죠. 그것도 대표님은 강사 자격이 충분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브랜드니까 오히려 브랜드 대표라고 하면 더 믿고 참여도도 높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야 뭐 학 과장님이랑 학생들이 좋아해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는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감히 내 자리를 탐내? 집까지 깨? 돈 좀 만지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과장님, 이건 아니죠. 저 임용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 여자를 안 치겠다고 하시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들 참여도도 낮은 수업이기도 하고 교수 평가 때도 가장 안 좋아요. 다른 교수들 평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일 뭐 비일비재한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나? 참나. 어쨌든 계약 때까지만 해줘요. 가만 안 있어. 당신 내 자리 뺏은 거 용서 못해. 얼마나 잘났길래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 그래봤자 내 밑이야.
동서는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학교를 빠져나갔고 동서가 간 뒤로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의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 하실 것 같던 시어머니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저를 만나고 싶다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만나러 커피숍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동서와 함께였고 동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어 줄 것을 바랬는지 제가 도착하자 저를 씩씩대며 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시어머니의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태도로 저를 대하셨고 그러나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가소롭고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더욱더 싫어졌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연락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어쩜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그래도 내 아들이랑 살면서 너무한다. 어머님이 연락하지 말자고 하신 줄 알았죠. 저랑 이혼하길 바라셨는데 제가 연락하면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둘째한테 얘기 들었어. 대학교에 강의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우리 아들이랑 클래스가 좀 맞는구나. 집도 사고 지금 좀 너 꼴을 보니 살만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지금의 딱 네 모습이었어. 지금 너의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풀어지는구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려고 저랑 같이 나오자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저한테 얼마나 모욕을 줬는데요. 입 다물어. 학교도 잘린 주제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형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강사가 된 거겠지. 의사 와이프가 브랜드 대표에 대학 강의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니? 조치지 말고 입 좀 다물어라. 시끄러워. 어머님, 원래 이러신 분이었어요? 저밖에 없다고 해놓곤 지금 저 여자 앞에서 어머님도 똑같이 모욕을 주시는 거네요? 학교도 잘려, 정교수도 안 돼. 네가 뭐 하나 잘된 게 있니? 그나마 정교수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한심한 것, 에휴. 어머님이 이러고도 제가 어머님 볼 것 같아요? 큰아들이랑 연락도 안 하는 마당에 둘째 아들이랑도 손절하고 싶으신 거죠? 못돼 먹은 것? 머릿속에 그딴 생각밖에 없다니? 얘 첫째야, 나한테 하늘 꼴 좀 봐. 넌 착하니까 날 이해하겠지? 저를 불러놓고 둘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박장대소를 하자 시어머니는 왜 웃냐며 재차 물어보셨고 동서 또한 기분이 나쁜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려보았죠. 그 모습 또한 즐겁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그렇게 애틋한 고부 사이가 왜 그렇게 됐대요? 코미디가 따로 없네. 개그 프로 안 봐도 되겠어. 뭐가 그렇게 웃기니? 넌 오랜만에 시어머니 만나서 할 얘기가 고작 그거야? 내가 너 받아준대잖아. 뭐 할 얘기 없어? 받아주긴 뭘 받아줘. 당신이랑 손절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우리가 좀 살만하다니까 아쉽나 봐. 꼴랑 아들들 의사 만들어서 유세 떠나본데 됐거든? 당신 아들이랑 나랑 힘들 때 거들 떠나 봤어? 이제 와서 손 내미는 것 좀 보소. 앞으로 영원히 볼 일 없을 테니 그리 알고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김칫국 좀 들이키지 마셔. 당신이랑 딱 어울리는 건 저 천박한 동서니까 둘이 지지고 볶고 잘해봐. 난 그냥 내 남편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둘째 아들 있으니 살만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무슨? 장남이 최고지.
그때는 우리가 오해도 깊었으니 지금 다 풀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천륜을 끊으면 되니? 천륜을 끊으려 한 건 당신이지. 그냥 평생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사셔. 만약 당신 아들이 당신 본다고 하면 나랑 끝인데 당신을 보겠어? 그러니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손 내밀면 뭐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아, 그리고 동서야. 너 지금 정교수 못 되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란다. 좀 정신 차리고 수양을 쌓으렴. 되지도 않는 강사 자리 붙잡고 헤매지 말고. 전 이 말만을 마치고 커피숍을 빠져나왔고 뒤에서 동서가 악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어요. 집에 오는 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 고생한 세월도 생각이 나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잘 버텨냈다는 저에 대한 대견함,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합쳐지면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고 남편 또한 잘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본인은 절대 어머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님이 본인을 외면한 것이 남편 또한 가장 큰 충격인 것 같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도 찾아가고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동서한테 그날 그렇게 대한 것이 동서는 분에 못 견뎠는지 시동생을 조종해 시동생마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만들었고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버려지자 어떻게든 저희와 연을 닿아보려고 애쓰셨지만 저희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고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상처받은 마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제 누가 있니? 장남이 날 챙겨야지. 둘째는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단다. 첫째 네가 날 챙겨야 하지 않겠니? 다신 연락 마요. 엄마가 나 버렸을 때 나도 엄마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가줘요. 아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다 받아준대잖아. 이제 니처랑 너랑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니까. 이제 와서 내가 능력 갖추니까 받아주는 건 뭔데 이 아줌마야. 그땐 이혼하라며. 당신은 금전적인 것만 보는 사람인 거지. 우리 부모님 대놓고 능멸하고 무시하고 나 당신 용서 절대 못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늙음하게 쓸쓸히 늙어가 보라고. 예, 그땐 네가 좀 우리 아들이랑 급이 안 맞았잖아. 이제야 내가 널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니?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가줘요.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가 다시 한번 찾아오면 우리 이사 갈 거니까.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지금은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전 아이도 낳았고 회사가 더 커져 열심히 워킹맘을 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님 본인의 태도 때문에 둘째 아들과 저희 남편 딱 두 아들을 잃은 셈이죠. 결론적으로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저희가 아이를 낳자 한 번은 보고 싶다며 또 넌지시 연락이 왔지만 남편과 저의 태도는 절대 보여줄 수 없다였어요. 저는 대학교 시간 강사를 고작 1년 정도만 했지만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커리어를 남겨줬고 교수들에게 듣기론 동서는 이곳저곳 시간 강사를 하다 결국 정교수 임용이 안 돼서 교단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니 교수가 될 리는 만무했죠.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살림만 하고 있다는데
동서를 잘 아는 지인이 말해주기를 정말 펑퍼짐한 아줌마가 돼서는 집에서 하루 종일 먹고 자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 모습을 본 시동생은 진절머리가 났는지 밖으로만 돌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참 인과응보죠?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 본인은 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면 힘들고 아픈 날들이었지만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악물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각성이 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간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나날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 아들이랍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당시에는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죠.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무려 20살 차이가 났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 시부모님의 연세가 친정 부모님 연세보다 거의 20세 정도 차이가 날 정도였었죠. 시부모님의 귀한 늦둥이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을 아이 보듯이 보는 걸 보고서는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 1년 차의 시아버님이 그 다음 해에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시집살이 없이 편했을 거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주버님의 저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마치 시부모님처럼 저희에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매 주말마다 같이 만나 밥을 먹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이 키우는 것으로 이런저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동서, 유준이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요즘 밥을 잘 안 먹이나 봐. 밥을 잘 먹어야 나중에 키도 쑥쑥 크고 그럴 텐데. 지금부터 저렇게 말라버리면 어떡해? 아빠 닮으면 골격도 크고 그랬을 텐데 동서 닮아서 그런지 애가 너무 삐쩍 말라서 보기 싫네. 밥도 많이 좀 먹이고 살도 좀 찌워야 될 것 같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말랐다고 말 안 해? 아니요, 형님. 유준이 마르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튼튼해요. 몸무게도 그냥 평균이고 키는 평균보다 살짝 큰 편이기도 하고요. 검진할 때도 별말 안 들었었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잘 먹는데 아마 워낙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유준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유준 아빠도 어릴 적부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유준이는 제 체질 닮아서 좋다고 말하는데요, 뭐. 에이, 그래도 아빠 닮은 게 좋지. 여자들이야 살 안 찌는 게 좋다곤 하지만 남자는 너무 마르면 그것도 영 보기 싫다. 동서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부도 슬슬 시켜야지 않겠어? 한글 공부도 해야지. 좀 있으면 학교도 가야 하는데 한글은 떼고 가야지 않겠어?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좀 신경 써. 아무리 그래도 애 학교 가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아? 형님, 벌써요? 아직 학교 가려면 2년이나 더 남았는데. 벌써 한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치원에서도 한글은 흥미 생기면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좀 지켜보려고요. 아직은 유준이가 한글에는 크게 흥미도 없고 서서히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나 유준이 아빠나 그런 건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어릴 적부터 공부시키면 아이도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니 저희는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동서, 그렇게 하면 유준이는 친구들 쫓아가지 못하고 따돌림 당해. 동서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어? 유준이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동서가 서포트 해줘야지. 그러지 말고 유준이 더 커서 늦기 전에 동서 일도 좀 쉬고 유준이 공부 좀 시켜. 내가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때를 놓친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시키면 유준이 학교 들어가면 더 잘할 거야. 에이, 형님.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준이 공부시키려고 제 일까지 그만두는 건 너무 오버인 것 같고,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모를까 굳이 벌써부터 일을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 걱정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가 유준이 잘 보면서 시킬게요. 형님은 매번 유준이의 성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학업에 대해서도 엄마인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셨죠. 처음에는 형님 자녀분들이 다 컸고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워서 저희를 찾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그 정도가 잦아지고 심해지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형님이 과도하게 저희의 일에 참견을 하더라도 아주버님이나 남편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동의를 하는 듯 오히려 끄덕이기만 하니 저는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형님 댁의 과도한 참견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남편과의 트러블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우리한테 너무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 특히 유준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해 하시네.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글 공부 시키라고 하시질 않나. 아이 키도 매번 볼 때마다 컸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나는 억지로 이런 거 시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매번 물어보셔서 곤욕이야. 당신이 좀 말 좀 잘해봐. 매번 식사 자리에서 시작은 했는지 어쨌는지 물어보는 통에 밥 먹다가 나 체할 것 같아. 무슨 그 정도 가지고 오버를 하고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거를 내가 중재까지 해야 되겠어? 그리고 형수님이랑 형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이제 애가 초등학교 내후년이면 들어가야 하는데 한글 일찍 되면 유준이한테도 좋지 않겠어? 우리 클 때랑 다르게 요즘 애들은 학교 들어가면 이것저것 배우느라 더 바쁘잖아. 그때 돼서 한 번에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 우리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는 너무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당신 말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계속 시키고 싶진 않아서 그래. 저번에 한번 시작하려고 했다가 유준이가 싫다고 거부했잖아. 그거 당신도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다고 너무 강요를 하셔서 그렇지.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내 말은 아예 귀등으로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해도 똑같아. 형이랑 형수님이나
내가 어릴 적부터 봐왔고 공부하는 것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더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형이랑 형수님이 거의 부모처럼 해줬다니까. 그래서 내 자식한테도 애틋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당신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좀 나서서 뭐라고 말이라도 해줘.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라도 말하면 좀 덜하지 않겠어? 솔직히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우리한테 너무 과하게 간섭하시는 것 같아. 매주 밥 한 끼는 꼭 먹어야 하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나는 수천 번은 더 들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야. 아예 내 말은 들으시지도 않으시니 나는 더 힘들지. 제가 너무 힘들어 중재를 해달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별거 아닌 일로 힘들다고 한다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형님,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서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싶진 않았죠. 저는 아이에게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스스로 한글을 깨우치기도 했어요. 입학 후에는 공부도 곧잘 했죠. 처음에는 엄마가 되어서 아이 공부도 안 챙기네 뭐네 하면서 비꼬시던 형님과 아주버님은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자 바로 말을 바꿔 남편을 닮아서 아이가 똑똑한 거라며 칭찬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어릴 적 한글을 늦게 떼었고 그 옛날에도 글을 못 읽어서 학교에나마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으며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너무 못해서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들은 모두 무시하고 아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건 남편을 닮았다고 하니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우리 유준이 이번에 학교 가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며? 거봐, 그거 다 유준이 아빠 머리 닮아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유준 아빠가 어릴 적부터 똑똑했잖아. 공부만 열심히 했어도 수제 소리 들었을 텐데 그 시골에 공부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 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안 한 것뿐이지. 원래 유준 아빠가 공부를 정말 잘했지. 유준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맞아. 애가 머리가 똑똑한데 공부에 별 흥미가 없어가지고 안 한 거야. 유준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잘하는가 보다. 재수씨가 신경 써서 공부 좀 시켜봐요. 아빠 닮았으니까 조금만 끌어줘도 금방 잘할 것 같은데. 진작에 공부시켰으면 유준이는 벌써 수제 소리 들었을 거야. 유준이가 아빠 좋은 점만 잘 닮아서 다행이구나. 형,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와이프 나 어릴 적부터 공부 못한 거 다 알고 있어. 매일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했던 것도 알고 중고등학교 때도 꼴찌만 계속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유준이 똑똑한 거 나는 사실 와이프 머리 닮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난 내 머리 닮은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유준이가 유준 엄마 좋은 점 많이 닮았지 뭐. 아이, 재수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내가 너 어릴 적부터 다 봤지 않니? 너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했으면 1등만 했을 거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뭐든 금방 따라잡았을 건데 네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머리는 똑똑했지. 그건 네 형수도 다 알 거야. 초등학교 때에도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한 번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다들 말해. 그래, 유준이는 분명 아빠 닮은 거야. 어릴 적에 엄청 똑똑했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지. 원래가 머리는 좋았잖아.
유준이도 그래서 아빠 닮은 거고. 동서는 솔직히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말하긴 어렵잖아? 내가 다 아는데 뭐. 아들이 잘하는 건 무조건 남편을 닮았다고 했지만 아들에게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저를 닮아 그렇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황당하고 어이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형님 내외부터 남편까지 모두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유준이는 어찌 된 게 볼 때마다 살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니? 동서는 요새 유준이 잘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유준이 한창 클 텐데 먹을 거 잘 안 챙기면 키도 잘 안 크고 나중에 큰일 나. 동서가 많이 안 먹는다고 해서 애한테도 조금만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매번 올 때마다 말라가지고 올 수 있어? 좀 먹을 거 많이 챙겨서 먹여. 형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진이 밥 먹는 양 적지 않아요. 그런데 먹는 만큼 많이 움직여서 그렇죠. 예전에는 유준이 먹는 양 생각보다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먹어요. 잘 먹는데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보다 키는 훨씬 크고 몸무게도 늘었어요. 마른 편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 굳이 더 먹여서 살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동서, 그거는 동서 생각이고 유준이는 동서 체질 닮아가지고 키도 잘 안 크는 것 같아. 살도 잘 안 붙는 것 같고 키 좀 크려면 아빠 체질을 닮았어야 하는 건데 왜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닮아가지고선. 어쨌든 지금이라도 쭉쭉 먹이면 살도 잘 찌고 키도 잘 클 거야. 동서가 잘 안 챙겨줘가지고 그렇지. 마른 애들도 잘 먹으면 살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동서가 좀 신경을 써. 형님, 저도 잘 챙겨주고 있어요. 학교 다녀오면 바로 간식도 먹고 저녁도 잘 챙겨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준이도 몸무게도 너무 적게 나가고 키도 작았으면 저도 걱정을 많이 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걱정 안 하려고요. 지금까지 크는 대로 크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저는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요. 에이, 그래도 살은 좀 쪄야지. 유준이는 딱 엄마한테서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닮았나 봐. 똑똑하고 그런 건 아빠 잘만 닮아놓고선 어떻게 동서 닮지 말라는 체질만 딱 동서를 닮았어? 간식도 많이 먹이고 밥도 많이 좀 먹여. 입 짧은 건 그거 다 엄마가 만드는 거야. 편식도 안 하는데 애가 살이 너무 안 찌니 걱정이네. 아빠 닮았으면 키도 쑥쑥 크고 살도 잘 쪘을 건데 너무 빼빼 마른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무 빼빼 마르지도 않았고 운동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유진이 빼빼 마른 것도 아니고 정상 체중이에요. 키도 이 정도면 작은 편도 아니고 큰 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우리 남편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가 유진이를 손주처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친손주처럼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점점 불편함이 커져갔어요. 그렇지만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형님과 아주버님의 간섭이 당연한 듯하게 남편은 생각을 했죠. 저 혼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점점 더 우리 가족에 대한 간섭이 심해졌어요. 심지어 휴가일까지 모두 맞추기를 원하셨고 쉬는 날에도 매번 보기를 원했어요. 남편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로지 우리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남편과의 다툼도 많아졌어요.
여보, 이번에 휴가 가는 거 혹시 형님, 아주버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어제 형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휴가 갈 때 우리 차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나 진짜 당황했잖아.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나 이번 휴가는 우리끼리만 갔으면 좋겠어. 우리 세 식구만 여행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잖아. 어린이날도 매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고 어버이날도 형님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고 형님 아주버님도 조카들이랑 같이 보내야 하는데 조카들이랑 보내기는커녕 매번 우리랑 보내는 게 이게 뭔가 싶네. 당연히 형이니까 동생이 더 편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조카들은 이제 성인이라서 각자 생활하느라고 잘 안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가면 당신도 편하고 좋지 않아? 유준이 당신 신경 써서 보지도 않아도 되고 형이랑 형수님이 같이 봐주잖아. 유준이 어릴 적에는 별말 안 하다가 왜 좀 크니까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말은 했었지. 당신이 아예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자꾸 조카들이 안 보러 온다고 말을 하셔서 그냥 갔던 거고. 다른 건 몰라도 휴가는 우리 가족끼리 좀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무슨 매 행사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같이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친정 먼저 챙겨준 적도 없잖아. 뭐?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이제는 당신 친정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당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 정말 실망이다. 형이랑 형수님은 당신 생각해서 같이 시간 보낸 건데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형이랑 형수님이 시댁 행사들 다 챙기잖아. 그러면서 당신은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그런 건 신경 안 쓰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그런 철없는 소리가 나와? 뭐? 시댁 행사? 내가 한 번도 안 챙겼다고 하는 거야? 무슨 신경을 안 쓰게 해주셨다는 건데. 시댁 행사 있으면 나도 다 참석해. 아침 새벽부터 안 가서 그런 말 하는 거면 당연히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찍 갈 수 없었던 거고. 쉬는 날에 있으면 나도 일찍 가서 일하잖아. 그런데 무슨 내가 신경을 안 쓰게 해주셨다는 거야? 이것 봐라. 생각을 해줘도 당신은 난리야. 당신이 이러니까 나는 더 형이랑 형수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당신은 아무리 챙겨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바라잖아. 형이랑 형수님은 엄마 아빠 대신해서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야. 나 클 때 형이랑 형수님이 날 많이 챙겨줬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나이가 많으신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형과 형수님이 자신을 챙겼으니 그 보답을 해야 한다며 말을 했지만 저는 왜 마치 시부모님처럼 모시듯이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거기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자식까지 있었는데 어떤 날이든 그 자녀들 대신 저희가 가서 자녀 노릇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죠.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식사 자리도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참석을 하지 않을 때면 형님은 걱정을 하는 듯 연락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시기도 했죠. 동서, 오늘 몸 아파서 못 나왔다며? 요 며칠 같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떻게 몸은 좀 괜찮아졌어? 안 그래도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몸은 스스로 잘 챙겨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매번 아프면 어떡해. 유진이도 있는데 도련님이 정말 엄청 걱정하더라고. 그래도 감기 걸렸다고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 바깥 생활도 좀 하고 그래야지.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병원에서는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유준 아빠가 저 감기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운동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그냥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형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출장이 잡혀서 같이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며칠 아파서 쉬었더니 바로 출장이 잡히네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유준 엄마 참 바쁘네. 동서, 그렇게 바쁘게 일해가지고 얼마나 벌어? 그래도 유준이랑 유준 아빠는 좀 챙겨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밥 먹을 때 보니까 유준이도 그렇고 유준 아빠도 그렇고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아파도 주부 일은 잘 해야 하지 않겠어? 나도 주부지만 엄마는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아무리 아파도 밥은 제대로 잘 챙겨주는데 일한다는 핑계로 잘 안 챙겨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 네. 밥 잘 챙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준 아빠도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스스로 밥 챙겨서 먹을 줄 알아요. 요즘 누가 와이프 밥 해주는 것만 기다려요. 성인인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을 줄 알아야죠. 제가 아프지 않을 때에는 알아서 챙겨주지만 아플 때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꼼꼼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그런 건 하는 거지. 어쨌든 유준 엄마가 몸 관리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주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 해보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다 동서 운동 안 해가지고 생기는 병이야. 건강하게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면역력도 튼튼해서 잘 안 아프더라고. 어쨌든 이번에 도련님도 감기 심하게 걸렸던데 너무 걱정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기운도 없어 보이고 보약이라도 챙겨 먹어야 하나? 동서야 운동 안 해서 아픈 거라지만 도련님은 스트레스 심하면 몸으로 아프잖아. 형님, 저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실 저 감기로 아픈 거 아니고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으로 아픈 거라고 저 푹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유준 아빠 이뻐하시는 건 저도 잘 알겠는데요. 유준 아빠만 그렇게 너무 감싸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픈 건 운동 안 해서 아픈 거고 유준 아빠가 아픈 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잖아요. 형님은 말 한마디를 저와 남편 차별로 가득했죠. 같은 며느리로서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저와는 다르게 형님은 며느리가 아닌 마치 자신의 자식, 남편의 엄마처럼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자 한동안 남편과 아들만 형님 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오던 아들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점점 아들 역시 형님 댁으로 가는 날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불편하게 느끼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버이날이 돌아오자 역시나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와 식사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날따라 아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가기 싫다면서 말을 했죠. 저 역시 아들이 가기 싫어하자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 약속한 자리를 갑자기 어기냐면서 저희들을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테이블이 좁아 두 테이블을 연결해 앉아 있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아주버님 형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와 아들은 따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아들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엄마 빨리 이혼해. 있잖아 큰엄마가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주버님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왜 그러는 거야?
아주버님, 왜 갑자기 우리 아들 입을 막아요? 유준아, 얘기해봐. 엄마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오늘 유준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엄마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할 말 있어? 갑자기 왜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엄마, 나 다 들었어. 큰엄마가 아빠한테 우리 아들 그러는 거 다 들었어. 엄마, 아빠 큰아빠 아들인 것 같아. 저번에도 큰아빠가 아빠한테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나 똑똑히 들었어.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 못했어. 여러 번 큰아빠랑 큰엄마가 말했었는데 나도 장난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엄마.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형님이 남편한테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여보, 당신이 한번 설명을 해봐. 유준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을 유준이가 들은 거야. 안 그래도 유준이한테 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차저차 넘어가게 돼서 별소리 안 했던 건데. 유준이가 다 들었었구나. 안 그래도 아빠가 말하려고 했거든. 큰아빠랑 큰엄마가 아빠 어릴 적부터 거의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였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아들이라고 한 거야. 알겠지? 아니 무슨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소리가 다 어디 있어. 얘가 어린애도 아니고 벌써 5학년인데 장난으로 하는 말이랑 진심으로 하는 말이랑 다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맞아? 진짜 장난으로 한 말이야? 안 그래도 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맞는 거야? 아니 동서는 맞는 말이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봐. 아유 참 진짜 동서 그러니까 무섭네. 아니 지금까지 유준 아빠가 동서 못 데리고 온 이유를 알겠네. 집에서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캐물었어? 동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을 떠받들여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하면서 맞냐 틀리냐 따지면서 살았냐고. 동서 안 되겠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유준이도 저한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왜 항상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저 그냥 못 지나갑니다. 똑똑히 밝혀낼 거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전부터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형님의 자식들, 남편의 조카들이 명절 때는 물론이고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너무나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었죠. 거기다가 항상 형님과 아주버님이 과도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행사나 주말마다 형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던 것 등등 점점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있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안 했던 시조카에게 연락을 해 사실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때 들었던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형님은 남편을 낳고 나서 시댁에 버리듯이 놓고 가버렸고 시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형님은 뻔뻔하게 아주버님과 다시 만남을 갖고 결혼을 했던 것인데요. 시부모님은 형님이 남편을 정말 살뜰하게 챙기자 형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재산까지 형님에게 상당수 주셨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조카들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연을 끊다시피 쫓겨나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난 후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미 남편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항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며 이제라도 알았으니 시부모님 대접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당신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당신 친부모라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설마 당신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시부모님은 그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던 거야? 어떻게 당신을 그냥 받아들이고 키우신 건데?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집 앞에 버려진 걸 보고 엄마 아빠가 입양하시고 키우신 거야. 그러니 문제가 될 부분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 내 친부모라는 건 나도 나중에야 알았어. 그때는 나도 좀 놀랐지만 형이랑 형수님이 나에게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건 내 문제지 당신 문제는 아니잖아. 당신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 아,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한테 전혀 말도 꺼내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사시는 집으로 들어가자고 한 거야? 나한테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로 그냥 형이랑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던 거고? 시부모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시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던 거니?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어차피 나랑 형은 등본에도 형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시부모님이라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껏 형, 형수님으로 알고 자랐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랑 당신 친부모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알아? 지금까지 당연하고 우리 가족 간섭했던 것도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부모니까 당연하다 여겼던 거겠네. 아무리 가족이란 건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변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 기만하고 속여왔던 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이혼해. 무슨 이깟 일로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당신 진짜 철없다. 왜? 시부모님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어이없다. 그동안 형, 형수님 잘만 봐놓고서는 시부모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부담스러워? 됐고, 당신이 이것저것 챙길 필요 없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네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서도 나를 기만하고 속여왔다는 것 때문에 당신이랑 살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 이 정도도 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숨기겠지. 이게 이깟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 내가 이혼 소송할 거야. 소송해보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깟 일이 아닌 게 되겠지. 저는 그동안 저를 기만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면서 저는 상당수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저와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자 형님과 아주버님은 오히려 잘 됐다 싶었는지 남편을 그 집으로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 노릇을 갑자기 하려는 형님 내의 참견은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합가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집을 나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거짓말이라는 게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일일진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행위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